금융연구원 행사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금융연구원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구조 개선 방안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항용 금융연구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연구원장 이항용입니다. 오늘 저희 연구원이 주최하는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 심포지움에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각계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 바쁘신 업무 가운데도 축사를 해주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실 전문가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현장과 온라인에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IMF 외환위기에 따른 은행 구조조정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과거 20여 년간 추세적으로 증가하여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실시된 완화적 통화정책과 자산시장의 호황 등에 힘입어 최근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습니다. 현재 GDP 대비 약 100%를 상회하는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이미 글로벌 최상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는 저소득 저신용 취약계층에서부터 가계부실화 가능성을 높이고 거시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금리 인상은 가계의 이자 부담을 높여 소비와 실물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그간의 정책당국의 노력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금년 하반기 이후에 정책금리 인하와 주택시장이 회복이 된다면 다시 가계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계의 대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가계의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DSR 제도를 포함한 거시건전성 관련 시스템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포지움이 우리나라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에 대한 진단과 함께 가계부채의 양적 질적 향상을 통해 국내 거시건전성 관리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심도 있고 유익한 토론의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심포지움에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먼저 금융연구원의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 원장님과 금융연구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아주신 광노선 교수님,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금융연구원 박춘성 실장님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정희수 소장님, 토론에 참석해 주시는 패널 분들과 가계부채 정책에 평소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가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기탄 없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참석자 여러분의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가계부채는 지난 10여 년간 우리 경제의 잠재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과열, 코로나 위기 등을 거치면서 2021년 GDP 대비 가계부채는 105%대에 이르렀습니다. 현 정부 들어 금융당국의 관리 노력 및 주택시장 안정 등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나 가계부채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금융회사들의 과당 경쟁에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촉발시켜 가계대출이 다시금 늘어날 우려가 있으며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 소비를 제약하거나 금융회사 부실 등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우리 경제가 가계부채발 잠재 리스크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장기적 시기에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의 구축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를 위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정책 방향은 명확합니다. 첫째,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GDP 성장률 내로 관리할 것입니다. 향후 대내외 경기 여건이 변화하더라도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전 금융권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는 한편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정책 모기지 공급도 세심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는 대출 관행을 가계대출 전반에 확고하게 정착시킬 것입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준비해 나가는 한편 서민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가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적용 범위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나의 실질적인 원리금 부담이 대출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갈 것입니다. 장기적 시기에서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꾸준하게 관리하여 현재의 안정적인 흐름이 지속되도록 할 것입니다. 부채는 양면적입니다. 적절하게 활용된다면 내 집 마련 등 당장 현재의 소득으로 이룰 수 없는 많은 기회를 이룰 수 있게 하나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잉 대출로 이어진다면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삶이 피폐해지고 거시적으로는 금융 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 제약 등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DSR 원칙 적용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한국의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정책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잠시 장례 정리를 하고 두 분 발표자분들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융연구원의 박춘성 실장님이 먼저 발표를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정의수 소장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각 발표자분들 한 25분 내외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춘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관련해가지고 정책적인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가계부채 현황, 그다음에 가계부채 특성, 정책 과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가계부채 현황을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해왔는데요. 2023년 말 기준으로 약 1,886조, 그리고 2010년 이후에 연평균 약 6.7%로 증가를 해왔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파란색 막대 그래프들이 이제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요. 다만 이제 똑같은 기간 동안 처분 가능 소득이 약 4.4% 정도로 평균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2010년에는 소득 대비 부채가 약 118%에서 현재는 약 163%로 좀 빠르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증가하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평균 수준에서는 상환 능력이 양호하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표가 있겠으나 먼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가운데 있는 그래프가 이제 연령대별 평균 DSR입니다. DSR은 아시다시피
그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중인데 실제로 연령대별로 그려보면은 대체로 한 20-30% 내외 수준에서 나타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소득 분위별로 가계부채를 누가 들고 있는가를 판단을 해보면은 10분위로 나눴을 때 소득 상위 8, 9, 10분위가 전체의 약 67%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이제 좀 괜찮지 않느냐 이런 판단들이 있는데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게 가계부채 비중이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밀려 있다는 거는 이게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있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에 의해서 가계부채가 그동안 양산이 되어 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걸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장기간 급속도로 증가를 해왔고 관련된 구조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그 가계부채 특성에 대해서 공부했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시기별 경제 여건과 가계부채 흐름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어떤 여건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는지를 좀 판단을 좀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그 여건이 대체로 이제 부동산, 주택 시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 주택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가계부채와는 어떤 상호작용을 해왔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누적된 부채에 대한 흐름에 대한 말씀이었다면은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분포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서는 연령대별로 봤을 때 가계부채 잔액 변화를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적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적된 부채의 부작용으로서는 그러면 소비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제가 헤드라인으로 적은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우리나라 가계부채 움직임이 거의 대부분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그림을 그린 거는 이제 2011년부터 2023년까지 분기별 가계부채 잔액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선은 전년 동기 가계부채 증가율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총량 자체는 그냥 꾸준히 증가를 해왔는데 그 증가율 측면에서 보면은 분명한 사이클이 좀 보입니다. 한 5가지 국면이 있을 텐데 2011년 이후에 그때를 한 5가지 국면으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규제가 완화되거나 소득이 증가하거나 금리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주택 공급이 확장되었을 때는 대체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 말까지를 대체로 한 첫 번째 국면이라고 보면은 이때는 증가율이 9.6%에서 한 5.1% 정도까지 하락하는 국면이 있었는데 당시를 기억을 해보시면은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고 유동성이 공급된 이후에 과열된 경제를 시키기 위해서 금리가 올랐었습니다. 그게 2011년 정도에 한 기준금리가 한 3.25%로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그 주택 관련 규제를 보면은 9년, 10년에 강화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파트 주택 가격 상승률을 봤을 때는 당시에 주택 시장이 좀 침체가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보았을 때는 이제 그 증가율이 대체로 하락하는 국면을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주택 시장과 왜 연결되어 있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큰 부채를 지는 경우가 뭐 사실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집을 사거나 아니면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또 다른 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건강의 이슈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자영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의 지난 한 15년간의 꾸준한 가계부채 증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쪽이 맞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 국면을 말씀을 드리면 2014년에서 2016년인데 이때는 증가율이 5.7에서 11.6%로 굉장히 상승하는 기간인데 이때는 사실은 가계부채가 늘기 굉장히 좋은 시기였습니다. 일단은 추세적으로 금리 하락에 대한 이슈가 있을 정도로 좀 걱정이 있었고요. 실제로 금리를 보면은 2013년에 2.5%에서 2016년 동안 1.25%까지 추세적으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주택금융 규제가 LTV 규제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70%까지 완화가 됐었습니다. 또 이 시기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있었는데 2014년에서 16년 동안 연평균 아파트가 한 40만 가구가 공급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직전 평균 대비해 해마다 약 2배 물량이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건설 투자가 전체 GDP의 성장률에 기여하는 정도가 0.8%포인트, 막 1%포인트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격이 생각보다는 공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제와 그다음에 금리가 떨어졌던 그런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국면을 보면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이때는 증가율이 11.1%에서 3.9%로 하락했는데 당시에는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가계부채 자체에 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만은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라는 이슈가 많아서 2016년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7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8년 DSR 확대 적용안, 뭐 LTV 강화 고가주택 대출 제한 등이 계속해서 와 있었습니다. 기준금리는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보시면은 이렇게 3년 동안 계속 강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택 가격 자체가 크게 하락하지는 않은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두 가지 국면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다른 기간이 이제 2020년에서 2021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가계부채 증가율이 4.6%에서 10.5%로 증가하는 기간이었고, 이때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2020년에 기준금리가 0.5%로 하락했고, 뭐 경험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B2도 굉장히 유행했고, 뭐 신용대출도 굉장히 받기 쉬운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에 주택 가격이 폭등했는데, 그 KB 아파트 가격 지수 증가율을 보시면은 20년에 9.7%, 21년에 지수가 20.2% 증가했습니다. 이 당시가 이제 서울만 오르다가 경기도 집값이 다 2배가 됐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경향인데, 최근에는 22년에서 24년 동안에는 이제 금리가 좀 가파르게 올라왔고, 그 다음에 시장의 고점 논란 등이 있으면서 거래가 떨어지면서는 이제 증가율이 다시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증가율이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이제 규제가 일부가 완화되고 정책 자금 등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에피소드별로 어떤 그 정성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가볍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보여드렸다시피 전체 증가율 흐름에서는 주택 시장 환경,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거래량,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택 가계부채가 굉장히 크게 기조적인 움직임은 그 흐름에 의해서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전체 부채 중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약 현재는 56% 정도 통계상 보이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대출도 그와 같은 흐름을 가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금리가 낮은 경우, 저금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주택이랑 부채를 좀 증가시키는 요인이고요. 극단적인 예가 코로나 시기에 이제 초저금리 시기가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주택 공급 자체는 가격 자체는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만은 가계부채는 증가시킵니다. 주택 자체가 애초에 고가기 때문에 시장에 새로 들어오는 그 주택에 대해서는 부채를 들고 사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급 자체도 부채는 어쨌든 일으키는 방안으로 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출 규제 자체는 그 강화를 하는 경우에 가격보다는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화에 좀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던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에서 그 에피소드 관해서 말씀을 안 드렸던 거는 이제 우리나라 좀 특색적인 전세 제도가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대출 규제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환경과 가계부채 흐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그 주택 가격과 그러면은 주택 가계부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두 번째 동그라미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계열적으로 보면은 대체로 가격이 먼저 좀 올라가면은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따라가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두 시계열이 굉장히 안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데, 보면은 보통 주택 가격이 한 1% 올라가면 주담대는 한 3.1% 정도 올라갔던 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그 금리나 아니면 소득 같은 게 여건이 각각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좀 정치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그 2020년 정도에 연구했던 거를 보면은 2001년부터 2026년 이제 경제 요인이 변했었고, 그 각각들은 주택 시장 가격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실질 금리가 2000부터 2016년까지 약 5.6에서 2.18%가 하락했습니다. 이 하락이 장기 주택 가격에 있어서는 한 30% 정도 올리는 영향을 줬던 것 같고, 실질 소득 주택 공급 각각이 16.8%, 마이너스 14.6% 정도의 그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규제 자체는 생각보다는 조금 영향이 작은 걸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이제 그러면은 그 첫 번째 분류돼서 그러면은 그 금리가 왜 이렇게 큰 영향을 줘왔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주택은 모두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자금 조달 비용이 감소를 하게 되면, 금리가 떨어지면은 그에 의해서 이제 주거 목적의 주택 수요가 증가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가 떨어지면은 금융자산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대신 집을 산 다음에 임대를 주면은 그 임대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도 증가를 하게 되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시장에 만연한 분위기가 되면은 주택을 통한 자본이득 기대도 커지기 때문에 주택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정도, 그 다음에 주택 공급이 증가하는 정도도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걸로 나타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제 흐름과 그거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은, 분포상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좀 이슈가 될 만한 거는 이제 고령층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생애주기라고 하면 보통 이제 태어나서부터 이제 사망하게 이를 때까지 경제 활동을 의미를 하는데,
실제로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2013년 말을 기준으로 각 연령대별 부채의 평균 잔액, 부채가 있는 사람들만의 평균 잔액이고요. 총액 비중은 그들의 부채 잔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걸 5년 단위로 최근에 2023년까지 끊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2013년에 30에서 34세였던 사람들은 2018년에 5년 후에 35세에서 39세가 되고 23년에는 이제 40에서 40세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체로 이제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45세에서 49세를 보시면은 16.6%였는데 이분들이 10년 후에 55세에서 59세가 되다 보니까 비중이 11.7%로 좀 감소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청년층에서 중년층으로 가면서 부채를 활용한 경제활동 비중이 늘어나다가 시간이 지나면 대체로 감소하는 패턴이 우리가 관측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65세 이상의 가계부채 비중을 보면은 2013년에 8.9%, 18년에 9.4%, 23년에 11.3%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60세 이상으로 이걸 넓히면은 2013년에는 15.6%였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한 20.4%까지 증가한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대체로 부채가 늘었다가 감소하는 패턴이 나타나기는 하지만은 그 소득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60세 전후의 은퇴 시기를 준비해서는 생각보다 이렇게 상환이 많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60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약 33%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이 되었을 때는, 이게 누적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생계일 수도 있고 자영업일 수도 있고 자산 기반 경제 활동일 수도 있어서 상환 여부를 위험을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직 충분히 좀 고민이 안 된 부분이 아닌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적된 부채가 그러면 이제 어떤 위험을 갖고 있는가 뭐 다양한 게 있겠습니다만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약간 소비 감소 효과가 좀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연구원의 동료 박사님과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차주의 대출이 모두 변동금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대출 금리가 한 1%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은 평균적으로 소비를 약 0.45%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제 소득에 비해서 자기 부채가 몇 배가 있는가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소득 대비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금리가 올라갈 때 이자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단기적인 영향이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표에서 보이는 건 이제 DSR 범위를 낮은 것부터 이제 높은 수준까지 구분을 해보고 맨 마지막 칼럼에 이제 그러면 금리가 1% 올라갈 때 소비는 얼마나 감소하느냐를 보면은 뭐 당연한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만 DSR이 크면은 대체로 소비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라는 게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표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상승기와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비용이 올라가지만 하락하면 이자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상보다는 금리가 하락할 때는 그에 따라서 이자 비용이 떨어진다고 소비를 크게 늘리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좀 더 움츠러드는 그런 경제적인 행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 경험한 규제 특성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공백이라고 부를 만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야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헤드라인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대출 규제 적용 자체는 굉장히 비대칭적이고 실제로 경기 여건에 대해서 타이밍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규제 완화하는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은 가령 2013년에 LTV 완화를 했을 때는 자격이 되거나 그런 차주는 정책 시기에 바로 은행 가서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강화해 나가는 타이밍을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일반적으로는 강화 자체는 후행적입니다. 우리가 대출을 규제를 강화할 때는 이미 가계부채가 상당 수준 올라와 있을 때 규제를 고민하고, 이건 왜냐하면 사회적인 저항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출 규제를 소급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강화됐으면 새롭게 들어오는 차주에 대해서만 규제가 강화된 측면에서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이전에 나갔던 부채들은 차환이 대체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화하는 시기에는 분명히 경제적 충격을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 업권 혹은 상품 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DSR이 지금 거의 전 업권에서 신청이 되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나왔던 얘기는 아마 16년, 17년쯤에 얘기가 나왔었고요. 업권에 시행된 건 아마 1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대출 규제가 이제 경기 여건에 따라서 재량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타당한 원칙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일관된 운용을 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래 표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2016년에서 19년에 이제 주택금융 강화 시기인데요. 보면 여신 전문 권역입니다. 여기 뭐 카드 이런 쪽이니까 2011년부터 15년까지 보면 소득 분위별 전년 동기 대비 부채 증가율을 표시를 한 건데요. 좀 많이 증가한 부분들을 음영으로 표시한 겁니다. 해마다. 그래서 11년부터 15년까지를 보면은 그래도 대충 중저소득 쪽에서의 부채 증가율이 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 기준이 강화되었던 16년부터 18년까지 보면은 고소득자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서 빌리기 어려워지니까 증가율이 이쪽에서 올라왔던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강화 시기에 있어서는 업권 간의 그 규제 일관성이 없을 경우에는 정책에 의도한 효과를 내기가 어려운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규제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전 2023년 2분기를 기준으로 전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에 대해서 DSR이 얼만큼 적용되었는가를 보면은 적용 대상이 됐던 부분이 전체 부채 중에 약 26.7%만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 75% 정도는 규제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한편으로는 이 규제에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 중에 우리나라의 특색적인 게 하나가 전세자금 대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잔액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따로 통계가 잘 나오진 않아가지고 강민석, 정종훈 두 분의 그 자료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2021년 말 기준으로 약 180조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통계를 제공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주담대가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20%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조금 더 높을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금융회사를 통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규제 밖에서 그 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부분들에 걸쳐 가지고 이제 그 일관성 확립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더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규제 측면에서 봤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경기 여건에 따른 재량적인 운영보다는 어떤 좀 준수한 원칙을 계속 수정하더라도 그거를 만들어 가면서 일관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규제가 경제 활동을 당연히 불필요하게 제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상환 가능 범위 내에서의 대출 그 원칙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품 간, 업금 간 DSR 일관성을 규제를 좀 확립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DSR 적용 범위를 좀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부채 움직임이 대부분 주택시장과 상호작용하는데 주택금융에 대한 거는 사실은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 이외에는 현재 DSR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넣을 건가에 대해서는 뭐 평가나 부작용들을 엄밀하게 좀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DSR에 포함을 하게 될지 점진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 부작용이 그 뭐 금융회사가 만기를 막 조정을 해가지고 그 좀 대출 야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소비 측면에서의 위험을 고려를 하더라도 소득 대비 부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금리 인상할 때 위험 부담이 크고 소비 감소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LTI에 대한 관리를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앞으로의 가계부채 이슈 자체는 뭐 금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지지 않고 기조적인 증가세의 이슈라기보다는 갖고 있는 분포상에서 어떤 위험을 우리가 관리해 나갈 건지를 초점을 둔다면은 고령층의 부채 누적 상황을 좀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 정희수석 소장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희수 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 거시 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구조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목차는 그 최근 가계부채 및 거시 건전성 관련한 현황과 그다음 두 번째로는 가계부채 관련 정책,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수차례 이제 정부에서도 많은 가계부채 관련 정책들을 발표를 해왔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최근 2, 3년 동안 나타난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거시 건전성과 가계부채의 관계, 오늘 이 세미나의 제목을 보시면은 거시 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구조 개선 방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앞서 DSR 관련된 거는 차입자 중심의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고,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금융기관 중심의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이러한 그 가계부채 구조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는 정의를 잠깐 보시게 되면, 건전성 정책 수단을 사용해서 금융 부분의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함으로써 실물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금융 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낮추는 정책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가계부채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 가계부채 문제점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절대 규모에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부분. 그다음 두 번째는 증가율, 증가 속도와 관련된 부분이었고, 세 번째는 이제 금리 민감도인데요. 이 저금리 시대랑 고금리 시대, 이 가계부채의 그 구조가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클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 금리 민감도를 고려해서 가계부채 구조의 질적 개선, 이 부분이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가계부채와 관련된 문제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가계부채 현황을 보시면은 일단 가계 신용 기준으로 연평균 6.7% 성장을 해왔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665조 원에서 2023년도 말 1,886조 원으로 약 3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한 14년 동안 3배 정도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은행의 비중이 55%에서 49%로 좀 낮아진 상황이고,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도 23%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이 23%에서 28%로 일단 그 예금 취급 기간보다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이 많이 늘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 용도별 가계부채 추이를 보시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계속 증가를 해왔고요. 다만 이제 그 기타 대출, 그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 대출이 최근 한 2, 3년 동안, 최근 2년 동안 플랫하게 그 증가율이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 보시면은 2007년도에 약 55%에서 2023년도 60%까지 5%포인트 이상 크게 이제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그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는 주담대보다는 그 신용대출 부분의 그 둔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이 앞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양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 완화시키는 기준을 보시게 되면은 이 명목 GDP 성장률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23년도만 그 가계 신용 증가율이 그 명목 GDP 증가율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계속 그 명목 GDP 증가를 이제 상회하는 가계 신용 증가율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러한 이제 명목 GDP 증가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가계 신용 증가율을 좀 억제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펴왔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23년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1.5%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OECD 국가들 중에서 100%가 넘는 국가는 스위스, 호주, 캐나다, 한국 이렇게 4개 국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최근에 와서는 이 딜레버리징도 많이 했고, 그리고 가계부채에 대한 총량 관리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100%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최근에 이렇게 23년도에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그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이 BIS에서 발표하는 신용 갭이라는 크레딧 갭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여기 정의가 내려져 있듯이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그 부채 위험 평가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이제 2020년 말 기준과 23년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경우에는 20년 말 기준으로 16.8%로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고 23년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도 10.5%입니다. 이 숫자를 보시게 되면은 2에서 10%가 이제
단계이고 10% 이상이 되면 경보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최근에 이제 22, 23년도에 총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BIS 기준의 그 신용 갭을 봤을 때는 10.5%로 여전히 약간 경보 상태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가계부채가 좀 안정적으로 되어 있지만 여전히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약간은 좀 이제 위험한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가계부채 관련된 정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꾸준하게 계속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는 계속 이루어져 왔고요.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양적 총량 규제에 많이 이제 규제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보시면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이제 한 자릿수로 관리하겠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그 방금 말씀드린 그 명목 GDP 증가율에 수렴하는 정도로 총량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21년도에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이제 5에서 6% 내외로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최근에 이제 24년 5월달에 작년에 발표된 내용 중에서도 이 명목 GDP 증가율 수준으로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그 총량에 대한 총량 억제에 대한 그런 이제 규제 정책을 이제 단호하게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동안에도 이제 뭐 그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를 많이 바꾸겠다 이런 질적 개선에 대해서도 많이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사실은 크게 개선되진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어쨌든 이러한 그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민간 고정금리 모기지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커버드 본드를 활성화하겠다. 이 두 가지 정책이 어쨌든 이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이제 정책을 추진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보시면은 일단 그동안에 많이 이제 고정형으로 옮겼음에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 고정형은 23% 그리고 혼합형은 21% 그리고 여전히 변동형이 56%로 변동금리가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순수 고정형을 보시게 되면은 정책 모기지가 거의 86%를 차지하고 있어서 대부분이 이제 정책 모기지 쪽에 비중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혼합형의 경우에도 이제 혼합형은 이제 은행에서 많이 주로 쓰는데 약 88% 정도로 혼합형은 이제 은행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변동형이 이제 전체 이제 567조 원의 56%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은행권보다는 비은행권의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는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고정금리를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질적 구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다양한 이제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했는데요. 오른편에 보시면 이제 예대율 산정 체계를 이제 변경을 통해서 고정금리,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 간의 가중치를 좀 차등화준다는 그러한 이제 검토안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계부분 경기 대응 완충 자본 0에서 1%를 이제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이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0에서 1% 정도의 그 가계부문 관련해서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이제 도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작년에 발표된 가계부채 구조 개선 방안 중에서 이제 커버드 본드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때 금융위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발행 유인을 이제 확대하는 방안, 그 다음에 발행 및 투자 인프라를 개선하는 방안, 그리고 이제 장기 채권 투자를 다변화하겠다. 이 세 가지 이제 카테고리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발행 유인 확대를 위해서는 이 장기 채권에 대한 어떤 예대율 규제 이 부분을 좀 완화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장기 채권 발행 실적에 따라서 주신보 출연료율을 좀 추가 감면을 하겠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어쨌든 발행 유인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행 투자 인프라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시 체계의 편의성을 이제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투자자에 대한 커버드 본드 정보 제공도 좀 더 확대한다는 그런 이제 인프라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이 장기 채권 시장의 어떤 MBS라든지 유동화 시장이 개선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가 이제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버드 본드 발행과 관련해서 장기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하는 적격 담보 채권에 커버드 본드를 이제 포함한다든지, 혹은 이제 그 기존 MBS 투자 기관에서 커버드 본드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협조 요청과 같은 이러한 투자자를 좀 더 투자 수요를 좀 이끄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커버드 본드 발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로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 기간도 중요하지만 이 투자 수요도 유인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가계부채 구조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이 커버드 본드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커버드 본드는 이 MBS 시장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커버드 본드의 발행 특징을 보시면은 일단 그 담보에 따라서 낮은 신용 리스크를 이제 저금리로 이제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북에서 안 빠지는 그 담보를 발행을 하더라도 그 BS 상에 이렇게 자산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장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투자자 입장에서도 어쨌든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그 커버드 본드의 특징을 활용을 해서 이 가계부채 구조 개선 방안을 좀 도입하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커버드 본드 발행 비중을 보시면은 약 1.1%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유럽 국가들이랑 커버드 본드 발행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좀 적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유럽에서는 이 커버드 본드의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많이 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이제 그 4대 시중은행이 이제 발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KB가 한 5조 원, 그 다음에 하나가 1.55조 원, 그리고 이제 우리은행이 8천억, 그 다음에 신한은행이 5천억 정도 해서 7조 8천억 정도의 그 커버드 본드가 이미 발행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부에서도 어쨌든 이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서, 질적 개선을 위해서 커버드 본드 활성화 정책을 이제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커버드 본드와 관련해서 정책은 법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2014년 4월에 이중상환 채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이미 발행 여건은 법적인 기반은 마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 장기 저금리 현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은행채랑 이 커버드 본드 발행에 대한 금리 메리트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이 2014년도에 제정이 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약간 그 활용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은행채 발행할 때도 트리플 A, 그리고 이 커버드 본드 발행할 때도 트리플 A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전혀 이제 금리 메리트가 없었다. 그리고 저금리였기 때문에 더더욱 이 금리 메리트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제 발행이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금리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어떤 이 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그 은행들이 이제 크게 이제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러한 그 커버드 본드에 대한 어떤 발행 수요가 이제 적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이 금리가 조금 이제 상승기에 들어왔고, 물론 이제 금리 인하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좀 기준금리 3.5% 정도로 높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높은 수준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커버드 본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커버드 본드의 발행의 장점에 대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이러한 그 커버드 본드의 자산 안정성을 고려할 때 시장의 투자 수요가 좀 창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발행 기관 입장에서는 어쨌든 커버드 본드 발행을 위해서 정부에서 좀 더 추가적인 이제 유인책을 이제 좀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가계부채 구조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이 커버드 본드 활성화를 위한 고려 조건을 몇 가지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그 기존의 은행채 발행과 커버드 본드의 발행이 비교 우위가 있는가, 경쟁력이 있는가를 봤을 때 일단 그 과거에 아주 저금리 상황에서는 은행채랑 커버드 본드의 발행 메리트가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 현재 3% 이상의 그 금리에서는 은행채 발행보다는 조금 낮은 금리로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커버드 본드 발행에 따른 조달 비용 문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동안에 정부에서도 많이 이제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비율 완화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발표했던 그런 내용들 이외에 좀 더 이제 은행이 어쨌든 이제 규제 비율을 맞추기가 맞춰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 커버드 본드 발행에 따른 어떤 유인책으로 이 규제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커버드 본드 발행 규모는 사실은 이제 그 총자산 한 4% 정도니까 발행 규모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발행 한도는. 근데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이제 수요 측면인데요. 수요 측면에서는 그 커버드 본드에 대한 주요 투자 주체가 누구인가, 장기채에 대한 투자 주체가 누구인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연기금들이 조금 더 이제 활동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여섯 번째로는 이제 시장 조성 차원에서 어쨌든 투자자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가계부채 그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 운영을 위해서는 장기 조달과 매칭, 그러니까 시키는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이제 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커버드 본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요 장표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시장이 발행 수요가 없느냐 아니면 투자 수요가 없느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시장은 둘 다 없다고 이제 판단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발행자 입장에서도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고 수요자 입장에서도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 구조상에서는 좀 둘 다 메리트를 찾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자 그러면 정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메리트를 줘야 되는가를 하나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은행채 발행 대비 이제 다른 조달 수단 은행채와 같은 이 커버드 본드 이외의 조달 수단 대비 이제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각종 이제 규제 비율을 좀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제 완화시켜 주긴 해왔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BIS 비율 산정 시에 커버드 본드 그 위험 가중치를 좀 조정해 준다든지, 혹은 이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유동성 비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안정 자금 조달 비율, 그러니까 NSFR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는 이제 잔존 만기 1년 이상 주담대 가중치가 65% 적용받고 있는데, 이 커버드 본드의 담보 풀에 대해서는 100%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100%에서 한 65%로 좀 완화시켜 준다든지, 예, 그런 방안들이 좀 고려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LCR 산정 시에도 어쨌든 그 고유동성 자산 안정 비율을 확대 적용해서 현재 85%인데 100%로 좀 인정해 주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각종 규제 비율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그런 방안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네 번째 나와 있는 커버드 본드 등 장기채 발행에 대한 예들 규제, 이 부분은 이제 예수금은 최대 1% 한도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어쨌든 정부에서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에서 4%까지 한도를 좀 확대하는 그런 방안들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예들 규제도 조금 완화시켜 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커버드 본드 발행 시에 이제 발행 비용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지금 현재는 이제 발행 분담금 요율을 이제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4bp 정도 받았었는데 2019년도부터 이 발행 분담금 요율을 좀 면제를 해주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커버드 본드 발행할 때 그 등록 절차를 좀 간소화하는 방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이제 여러 가지 각종 서류를 다 준비를 해서 약 150페이지 가까운 서류들을 하드 카피로 이제 제출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들을 좀 전산화하게 되면은 이런 커버드 본드 발행 때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 좀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커버드 본드에 편입되는 기초자산 요건을 좀 더 완화시켜서 아주 우량 자산뿐만 아니라 약간 최우량 자산보다도 좀 낮은 등급들도 이제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편입 기초자산 요건을 좀 더 완화해 주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투자 수요 활성화 방안인데요. 투자 수요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 투자자들이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그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보험사의 경우에 이러한 그 커버드 본드에 대한 그 투자 수요자로서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보험사들이 적용받는 어떤 이 그 커버드 본드에 투자했을 때 보험사들이 적용받는 그 자본 규제 비율을 좀 완화하는 방안들도 투자 수요를 좀 늘리는 확대하는 이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여기 하는 적적 담보 채권에 대한 커버드 본드 포함 협의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 하는 공개 시장 조작 대상 증권의 범위를 이 커버드 본드까지 포함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그 풀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서 이 커버드 본드를 활용하게 되면은 투자 수요가 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자산 유동화 시장이 미국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좀 구조적으로 조금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 금융회사들이 어쨌든 이 자산의 외형 성장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산 유동화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지 않는데 이 커버드 본드의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담보 부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랑은 저는 상관없는 그런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 커버드 본드 시장 발행 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이러한 이제 각종 이제 규제 비율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발행 금융 기관들이 조금 이 커버드 본드 시장에 좀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두 분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잠시 한 3시 5분 정도까지 쉬었다가 예, 패널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패널 토론의 사회는 서강대 경제학과 광노선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패널 토론 사회를 맡은 서강대학교의 광노선입니다. 오늘 정말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금융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바쁜 일정에도 그 각 분야의 전문가시면서 또 정책 담당자께서 참석해 주셔가지고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까지 그 두 분의 발표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알아낸 가장 그 겉으로 나타난 그 두 가지 총량적인 지표로서 우리나라의 그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너무 높다라는 얘기와 최근에 10여 년 동안 증가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았다라는 것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그러면 그런 위험 요인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만은 앞선 발표 두 분이 한 분은 차주의 입장에서 위험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개선 방안, 정책적인 제한점을 말씀해 주셨고 박춘선 박사님이 해주셨고요. 정희수 소장님께서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또는 금융시장의 입장에서 조성되어야 될 어떤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한테도 좀 많이 배우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패널 토론으로서 이 5분, 발표자 2분에 더하여 5분의 패널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그 5분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순서는 뭐 가나다 순으로 하는데 이 정책 담당자이신 금융정책국장님이신 신진창 국장님께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자로서 김영일 나이스 평가정보 리서치 센터장님이 오셨고요. 그리고 이화여대 경제학과에 재직하시는 석병훈 교수님, 그리고 금융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이신 신용상 박사님,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조사국장으로 재직하시고 계신 이지호 국장님,
그리고 끝으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담당하고 계신 신진창 국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일괄적으로 5분 박수로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거기에 김영일 리서치 센터장님과 석병훈 교수님, 신용상 박사님, 그리고 끝으로 한국은행 조사국장이신 이지호 국장님께서 먼저 하시고 맨 마지막에 금융정책국장이신 신진창 국장님께서 토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받으셨겠지만 그 QR코드로 접속을 하시면 이 청중들도 질문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화면에 뜨기 때문에 나중에 이 질문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문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찾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패널 토론자들은 약 10분 정도 이내로 이 패널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일 나이스 평가정보 리서치 센터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영일입니다. 이제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이제 가계부채 구조 개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이제 제 의견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아마도 이제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이제 거시건전성에 이제 상당한 어떤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인식이 이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안정성의 이제 관점에서 가계부채의 어떤 그 현행 구조를 어떻게 이제 바꾸는 것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방안인가 이제 그런 고민이 이제 담겨진 발표였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거시건전성이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시스템 리스크의 어떤 관리, 기존에 이제 미시건전성 중심의 어떤 그 규제가 있었을 텐데 이러한 이제 그 미시건전성 규제만 갖고는 이제 해결되기가 힘든 어떤 이제 리스크, 시스템 리스크를 이제 관리하는 이제 그런 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시스템 리스크를 이제 어떻게 시스템 리스크를 이제 예방하기 위한 억제하기 위한 이제 가계부채 관리 정책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시스템 리스크를 그럼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과거에 읽었던 이제 문헌 중에서 이제 바이럴 아차랴라고 2011년에 이제 뉴욕 대학의 이제 그 교수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얘기한 거는 이제 그 시스템 리스크를 이제 부의 외부 효과,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의 이제 관점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어떤 특정 이제 은행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내 의사결정의 결과로서 미치는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리스크라든지 그 비용은 그 의사결정 주체가 이제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하지는 이제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적 이제 그 마지널 코스트가 그 사회적인 어떤 마지널 코스트보다 이제 작은 이제 의사결정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과도한 익세시브한 이제 리스크 테이킹을 이제 하게 되는 이제 결과가 이제 초래될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한 걸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관점에서 볼 때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하는 이제 관점에서 볼 때 문제 해결의 이제 방향은 기본적으로는 개별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어떤 리스크 또는 이제 사회적인 비용을 어떻게 이제 그 경제 주체가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어떤 비용의 내재화 방안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그 방안이 그 시스템 리스크를 이제 해결하는 이제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해결 방안으로서는 실제 금융 이제 규제에 이제 도입된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 CP에 대한 중요도가 이제 상당히 큰 시스템적 중요도가 큰 이제 금융회사에 대한 이제 그 추가 이제 자본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도입이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정부 보정에 따른 이제 위험 추구 요인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축소가 되는 그런 이제 방안들이 이제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관점들에서 그 가계부채와 관련한 어떤 리스크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별 그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이제 차주의 입장 또는
대출을 이제 해주고자 하는 이제 그 대주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하는 의사결정이 의사결정의 이제 결과가 사회적인 어떤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그 방안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유인 체계를 어떻게 이제 교정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좀 논의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크게 앞에 발표 두 개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차주 기반의 이제 그 규제, 직접적인 어떤 규제에 대한 이제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대주 기반, 이제 금융회사 인 이제 대주 기반의 이제 간접 규제에 대한 이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각의 이제 내용을 좀 들어보면 뭐 나름 이제 다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나름 타당성이 이제 큰 걸로 이제 보이는데, 조금 이제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이제 이슈들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각각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금융이 이제 뭐냐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주택금융은 결국 이제 그 실수요자가 주택을 살 수 있는 이제 금융을 공급하는 게 이제 주택금융인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금융 안정도 주택금융 규제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다시 말해서 이제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주택금융이 어떻게 이제 제대로 된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도 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주거 안정과 금융 안정 기능 간에 있어서의 균형을 어떻게 이제 고려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DSR 규제라든지 뭐 차주 단위의 어떤 그런 규제를 이제 강화하거나 이제 완화하는 등에 있어서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차주 기반의 이제 직접적 규제와 이제 대주 기반의 이제 간접적 규제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잘 들었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차주 기반의 이제 직접적 규제와 대주 기반의 이제 간접적 규제 간에 있어서도 좀 균형을 고려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가라고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이 이제 대출을 이제 해준다라고 했을 때 이 그 금융회사의 신용 공급은 차주 기반의 직접 규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예컨대 이제 LTV나 이제 DTI, DSR 등에서도 영향을 받지만, 대주 기반의 어떤 간접적인 어떤 규제에 의해서도 또 영향을 이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신용 공급의 어떤 경기 순응성을 이제 완화시키고자 한다라면은, 결국 이제 차주 기반의 이제 직접 규제와 이제 대주 기반의 이제 간접 규제가 이제 모두 이제 함께 밸런스를 맞추어서 이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차주 기반의 간접 규제가 좀 더 그 직접 규제가 만약에 뭐 강화된다라고 한다면은, 대주 기반의 간접 규제는 다소 이제 완화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반대로 차주 기반의 이제 그 직접 규제가 뭐 좀 더 강화가 된다면 한편에서는 또 완화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상호적인 어떤 그런 관계들을 함께 고려해서 이제 좀 밸런스를 맞추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 함께 좀 수반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뭐 최근에 있어서 LTV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많이 이제 완화해주고 있는데, 그 차주 기반의 어떤 규제, 직접 규제가 이제 완화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그와 이제 동시에 예컨대 이제 대주 기반의 그 간접 규제로서 뭐 여심 심사라든지 리스크 관리 기능을 이제 제고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안들도 이제 함께 이제 그 같이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이제 각각 이제 따로 하시기는 하셨으나, 이제 두 개의 어떤 규제가 그 독립된 이슈가 아니라 이제 서로 상호 영향이 있는 이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차주 기반의 이제 직접 규제에 대해서도 뭐 LTV라든지 LTI, DSR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얘기해 볼 수 있을 텐데, 이 부분도 역시나 이제 그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이제 실소유자에 대해서 그 주택 금융 기능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신규 주택 공급에도 또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그 차주의 어떤 유형에 따라서 그 이 LTV, DSR 등의 이제 규제 효과는 차주의 유형에 따라서도 이제 상이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컨대 이제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LTV 규제 완화가 DSR 규제 뭐 완화보다는 차입자금 완화에 조금 더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연구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금융 규제의 완화는 무주택자보다는 유주택자의 이제 주택 수요를 이제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제 연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주 기반 이제 직접 규제도 그냥 단일한 규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규제 수단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규제 수단이 그 차주의 그 개인의 그 이질적인 어떤 특징에 따라서 어떻게 그 효과를 이제 발휘하는지 이제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놓고 이제 같이 비교함으로써 좀 더 이제 균형이 있는 이제 그런 그 규제의 어떤 패키지를 이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규제 수단 간에도 어떤 강화 효과, 상호 강화 효과와 이제 상쇄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LTV 규제의 이제 완화는 DSR 규제를 이제 강화를 하게 되면 이제 서로 상쇄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거 안정에 대한 주거에 대한 이제 접근성이 좀 약화되는 이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에서는 이미 이제 실행되고 있는 정책이기는 하지만 뭐 생애소득 인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출 상품 만기 연장 등을 이제 감안을 해서 뭔가 조금 한편에서는 이제 좀 그런 주거 안정성을 조금 이제 터주는 것도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규제 차익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쓸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그 주택 가격 상승기에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규제가 이제 상당히 강화가 됐었는데요. 이제 LTV, DTI 규제가 이제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지역별 뭐 업건별 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그런 이제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최종적으로 이제 좀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라는 이제 문제의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주택 담보 대출을 이제 강하게 재개되면 옥조이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이제 대출, 예컨대 신용대출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전세시장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세시장 제도를 이용한 레버리지를 또 일으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영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난 것도 결국은 이 규제되는 부분에서 규제를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비규제되는 어떤 영역으로 가서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그렇게 일으킨 이제 레버리지가 결국은 이제 시스템 위험을 이제 높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 그런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두 번째 이제 발표자께서 이제 말씀 주신 이제 DSR 규제를 좀 더 확대 이제 개편하는 이제 그런 방향성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이제 방향성은 결국은 이제 그 규제 차익 추구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작용을 좀 해소하는데도 한편으로는 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일 박사님께서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주거 안정이라는 복지 측면의 어떤 개인적인 주거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측면과 금융 안정이라는 측면을 따로 밸런스 있게 봐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차주에 대한 규제와 대주에 대한 규제를 여러 가지 수단이 존재하는데 밸런스 있게 그 두 가지 측면을 양면적인 것을 고려하면서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여대 석병원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석병원 교수입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요. 토론 자료 지금 슬라이드 뜨는 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분 발표자분들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발표를 듣고 제가 생각하는 4가지 포인트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박춘성 박사님께서 지적하셨듯이 DSR 규제에 적용받지 않는 대출을 갖다가 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된다. 그래서 DSR 규제를 원칙을 확고히 확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평소에 뭐 방송이나 칼럼을 통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해왔던 바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DSR 규제에 일괄 적용을 할 경우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부작용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DSR 규제 일괄 적용 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그래서 좀 뭔가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두 계층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층인데요. 청년층 같은 경우는
미래 노동시장에 참여해서 경력을 쌓을수록 소득이 증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미래 소득이 증가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을 기반으로 DSR 규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뭔가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하거나 이럴 때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미래 소득 증가를 고려해서 DSR 규제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것은 이미 2022년 5월 30일에 금융당국에서 이 완화 적용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됐고요. 두 번째로 아직 지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고령층입니다. 우리나라 고령층은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1년 예를 들면요, 연령 65세 이상의 고령 가구의 자산의 약 82%가 부동산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령층 같은 경우는 지금 소득은 사실상 거의 뭐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DSR 규제가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요, 뭔가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서 소비 지출을 충당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주택을 팔지 않고 소비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영목이지 상품을 이용해서 소비 지출을 충당하는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뭔가 DSR 규제가 지금 적용돼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소비 지출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영목이지 상품도 민간 영목이지 상품 같은 경우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이 DSR 규제를 일괄 적용을 하는데, 고령층의 부동산을 갖다가 유동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민간 영목이지 상품을 활성화한다든지 고령층에 한해서 DSR 규제를 완화해서 뭔가 부동산을 유동화해서 소비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고려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스트레스 DSR 규제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단계적으로 저는 누차 제가 언론을 통해서 밝혀왔는데, 스트레스 DSR 규제 도입 시점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해 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연 3.5%로서요. 우리나라 중립금리가 2에서 3%로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추정되고 있는데, 이것을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과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금 전망에 따르면요, 하반기에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2.0%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스트레스 DSR 규제를 도입을 한다면요, 이것은 금융 소비자들에게 순수 고정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를 하게 되는데, 지금이 사실상 대출 금리의 고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 소비자들이 스트레스 DSR 규제 하에서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순수 고정금리 대출을 받든지 주기형 대출을 받게 되면, 문제는 향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고 이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인하가 돼서 지금 받는 고정금리 대출보다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차주들의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때 가서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려고 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요구가 본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DSR 규제 도입이 지금 시점에 과연 적절한가 하는 것이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중 순수 고정금리 대출 잔액 비중을 증가하고자 지금 금융당국에서 스트레스 DSR 규제도 도입을 했고요. 민간 금융기관에게 순수 고정금리 대출이랑 주기형 대출 비율 목표치를 할당해가지고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 저는 또 궁금합니다. 지금 선행 연구에 따르면 여러 가지 고정금리 대출 잔액 비중 증가 시의 문제점이 지금 여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가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두 번째 블랙 포인트랑 관련이 있는데요. 경기 변동의 진폭이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기 침체 상황이 돼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더라도요, 대부분의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로 돼 있으면요, 원래 변동금리일 경우에는 대출 이자가 당연히 낮아져가지고 차주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드니까 소비를 늘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기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변동의 진폭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이 늘어나면 이 메커니즘이 끊기게 됐습니다.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이 끊기기 때문에 경기 변동의 진폭도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두 번째 발제자분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고정금리 대출을 지금 푸시하기 전에
먼저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커버드 본드를 활성화하고 또 스왑뱅크 설립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순수 고정금리 잔액 비중을 무리하게 증가시킬 경우에는 민간 금융기관들이 금리 리스크 노출의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금융기관은 예금 등 변동금리로 단기 자금을 조달해서 순수 고정금리 장기 대출을 줘야 되기 때문에 대출과 조달한 자금의 금리도 불일치하고요. 만기 구조도 불일치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금융기관들이 금리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데 금리 상승기에 주거 이동성에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저금리 기간에 집을 산 사람들이 집을 이사를 하고 싶어도 지금 이사를 해서 새로 집을 사면 높은 금리 수준에서 대출을 새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집을 팔고 이사를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새로 사고자 하는 사람들도 매물이 없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는, 기준금리와 고금리와 고주택 가격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도 발생할 수가 있다. 순수 고정금리 대출 잔액 비중을 무리하게 증가시키면 이것이 우려되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정책 대안인데요. 이것은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부분인데 2022년 말 기준으로 만기 일시 상환 방식 대출이 전체 가계 대출의 약 54%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금융당국의 노력으로 원금 분할 상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요. 신용대출은 약 1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신용대출의 특징은 또 대부분이 만기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87%가 2018년 기준으로 만기 연장을 하는데 결국 그러니까 뭐죠? 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계속 재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용대출도 일시 상환 방식의 경우에는 가산금리를 올리도록 유도를 해서 원금 분할 상환 비중이 증가하도록 유도를 해야만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마무리 지면요. 첫 번째는 고령층 부동산 유동화를 위한 영목이지 상품 활성화 또는 고령층에 한한 DSR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 DSR 규제 도입 시점이 지금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속도를 좀 늦춰주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급격한 순수 고정금리 대출 잔액 비중 증가를 유도하지 말고 차라리 금융소비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지금으로 봤을 때는 금융소비자들도 대출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들을 무리하게 고정금리 대출을 받게 유도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금리에 대해서 불만이 제기되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하게 빗발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현 상황에서는 DSR 규제 예외 적용을 최소화해서 차주가 상환 능력 안에서 대출받는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커버드 본드 활성화나 스왑뱅크 설립을 선행해서 민간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조달하고 대출하는 거에 만기 구조나 금리 구조가 일치되게 만드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용대출도 좀 분할 상환 비중을 증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석병훈 교수님은 DSR 확대가 일시적으로 일어나면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스트레스 DSR의 도입 시점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고정금리 대출 확대가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원금 분할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까지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융연구원의 신용상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금융연구원의 신용상입니다. 오늘 그 주제가 거시건전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토론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소비자들까지 다 염려를 해주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두 분 발표하신 거에 집중을 해서 조금 그거를 조금 코멘트하는 방식으로 제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발표자들께서 다양한 분석과 재원을 해주셔서 흥미롭게 발표를 들었고요.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가계부채 관련 거시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두 분 발표자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의 큰 방향 두 개는, 첫 번째가 DSR 산정에서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자는 말씀과 원칙
적극적인 규제 적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하나였고, 두 번째는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과 운영 간의 미스매칭 해소를 통해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서 가게 차주들이 그 대출로 인한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자. 이를 위해서 커버드 본드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제안으로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방향의 제언에 모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적인 제안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DSR 제도와 관련해서 예외 대출 항목이 지금 DSR 산정이 40%로 지금 개인 차주에 대해서 제인하고 있는데, 이게 예외 대출 항목이 한 75%라는 것은 실제 DSR 수치가 보여주는 것보다는 실제 차주가 직면하고 있는 상환 부담은 좀 더 클 수 있다 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이게 원래 DSR 제도의 본래 취지가 상환 능력 범위 내 대출을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대출을 해준다라는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에 공감하면서 이 원칙을 정착을 위해서는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이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요. 그런 고민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DSR 산정 예외 항목을 슬라이드에도 발표 자료에도 나왔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1억 이하의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의 소액 대출이 빠져 있고요. 디딤돌 대출이랑 보금자리론도 이 정책 모기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 대출, 그리고 그 분양과 관련된 이 집단 대출 등이 좀 빠져 있고, 이 예외 종목 항목들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근데 이 대출의 특징을 보면 소액 대출, 1억 이하의 소액 대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모든 대출들이 공공 부문 또는 뭐 허그나 주공공, 그리고 민간에서는 이제 조합, 그러니까 분양과 같은 경우 조합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급 보증들이, 원금에 대한 지급 보증들이 다 들어가 있는 대출들입니다. 결국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최종적인 상환 책임이 보증기관으로 귀결이 된다는 점 차원에서 이 차주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그 상환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엄격한 그 신용평가를 전제로 하긴 하지만, 이런 특징들을 고려해서 이 DSR 적용과 관련해서 대출의 그러니까 어떤 특정 예외로 빠져 있는 특정 대출이 아니라 그 대출 전반에 대해서 보증 부분만큼은 뭐 이렇게 그 DSR 적용에 빼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상환 부담이 그 보증자에게 귀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증이 있는 부분에서는 차입자 딜에서 제외하되, 차입자가 부담하는 대출 이자 부분과 그다음에 보증에서 제외된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분명히 차입자의 부담이기 때문에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DSR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 부분만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좀 DSR에 적용하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보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이거 75%를 한꺼번에 DSR에 적용한다 그러면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적이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제 생각이고요. 특별히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나마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의 DSR에 반영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생각합니다. 세입자 DSR에는 상환 이자와 보증에서 빠진 대출 부분만을 반영하고, 실질적 차주인 집주인의 DSR에는 적정한 만기 설정을 통해서 보증금 대출 원금을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
근거 논리로는 이게 전세 보증금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이게 사적 계약에 의해서 집주인이 갖고 있는 부채가 맞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DSR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현재 자가를 소유한 집주인이 임대를 준 집을 담보로 대출을 추가로 받으려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미 그 임대를 준 집이요, 거기다 추가로 자기가 대출을 받는 경우에 전세 보증금이 집주인의 주담대 LTV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LTV 산정에서, 그래서 임대 보증금 부분만큼 빼고 나머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LTV가 적용이 되고 있어서 규제 일관성 차원에서도 LTV뿐만 아니라 DSR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커버드 본드 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발표자의 이제 문제 의식과 발행자와 투자자 양측의 유인 구조 확대 방안을 여러 방안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전반에 대해서 저는 검토할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안해 주신 내용 중 가장 핵심은 그 한국은행의 공개시장 조작 대상 증권에 커버드 본드를 포함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커버드 본드 투자자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그러니까 유동성이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상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걸 유동할 수 있는 바로 유동할 수 있는 이제 경우가 되고, 물론 한은의 판단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유동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점에서 그 어떤 이점이 있고요. 발행자 입장이 이점이 있을 것 같고,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한은이 그 받아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신용을 보장하는 본드라는 차원에서 투자자나 발행자 모두에게 좋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MBS가 지금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중앙은행은 미국에서 발행하는 MBS를 다 중앙은행에서 적격담보 증권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번 그 여러 그 위기를 거치는 가운데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MBS에 대해서 적격 투자 증권으로 이제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커버드 본드는 이보다도 신용도가 높은 상품입니다.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커버드 본드의 포함은 가계부채 관련 거시건조성 제고 측면에서 상당한 기여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커버드 본드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커버드 본드 발행과 거래와 관련된 제도적 측면이 제대로 이게 구축이 안 된 것이 맞습니다. 발표에도 내용이 있었지만 커버드 본드 관련된 투자 공시 체계나 발행 공시 체계나 투자 정보 관련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된 점도 문제라고 볼 수 있어서 이참에 제대로 된 공시 체계를 구축하고 투자 정보 관련 시가평가 태블과 같은 투자 관련 정보 제공도 확대해서 커버드 본드 발행과 투자와 관련된 그 투자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인프라 구축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DSR 적용을 할 때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예외 조항들을 어떻게 축소시켜 나갈지에 대한 내용과 전세 대출도 장기적으로는 이 DSR 적용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고, 또한 커버드 본드를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중앙은행의 적격 그 자산으로서 포함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그 중앙은행에 계신 한국은행 조사국장으로 계신 이지호 국장님께서 패널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한국은행 조사국장 이지호입니다. 오늘 발표하신 두 분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세미나 주제에서 보듯이 가계부채가 금융 안정 측면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뭐 정부 등의 노력으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관리되어가는 조짐이 나타난다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저는 오늘 가계부채와 실물경제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앞서서 이제 금융 안정 측면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최근 소비 회복이 더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가 높고 이에 대응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소비가 부진한 것이 하나의 큰 이유라고 이렇게 봅니다. 즉 가계부채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렇게 다다랐을 때 소비가 제약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 금리 익스포저의 어떤 분포를 보게 된다면 금리 상승 손해층이라고 할 때 이제 소비 성향이 높은 가계가 상대적으로 요 금리 상승 손해층에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가계의 어떤 기간 대체 효과를 통해서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분포적 특성을 통해서도 가계 소비를 추가적으로 위축시키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부채 관리가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경기 관점에서도 중요하다는 면에서 앞으로도 잘 관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대외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짧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 지금 한국은행 총재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국장님께서도 가계부채가 높은 것이 이 경기 부진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진창 금융정책국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신진창입니다. 금융위원회 신진창입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두 분의 발제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공감을 하고요. 먼저 발제와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하고 정부의 정책 기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 기조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오늘 패널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께서 제안하신 것에 대한 코멘트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에서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다 동의를 하고요. 주목하는 부분은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에 상당한 영향을 가계부채가 받고 있다. 후행적으로 가계부채의 크기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시장의 금융의 사이클과 관련된 것에 큰 흐름이 금리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제해 주신 커버드 본드 활성화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 하고 있고요. 건의해 주신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내외 경기 여건 변화, 최근에 일부 금융회사의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것 등, 그리고 금년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로 인한 정책 모기지 공급, 이런 부분들이 가계부채 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유념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념해 나가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저희 부위원장께서 오늘 축사에서도 밝힌 것처럼 명목 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고 목표입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의 도전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에 대한 금리 인하 시기나 폭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망이 있지만 그게 금년 말이 되든 내년이 되든 금리는 지금이 정점이지 않느냐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팽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대출 수요를 일으킬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그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모기지 공급도 저희가 이 서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그리고 저출생 극복의 하나의 유인 기제로서 적극적으로 정책 모기지 취급 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나름 정책 필요성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가계부채 확대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관계부처와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율, 협조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가계부채 관리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채를 일으키도록 하는 게 이제 저희의 그 가장 핵심적인 정책 기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안정이나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만만치 않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일시에 가계부채 관리가 이 정책 기조가 급변한다든지 DSR 적용을 일시에 대폭 확대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 안정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긴 안목을 가지고 일관되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신용상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그 DSR의 점진적 확대 방안에 관한 아이디어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취지가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면밀히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그 경우에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민들의 주거 안정, 이 측면에 있어서의 조화, 균형 이런 부분을 잃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둘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커버드 본드와 관련돼서는 두 번째 발제해 주셨을 때 여러 가지 비율 규제의 이제 개선 이런 것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비율 규제에 관한 검토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현재는 예대율 규제에 있어서 예수금의 1%포인트로 커버드 본드 발행액을 반영을 하는데 그 부분을 확대한다든지 그다음에 NSFR이나 LCR 규제에 있어서도 좀 합리적으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그 커버드 본드 활성화라는 목표도 있지만 금융기관의 자금 유동성의 안정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커버드 본드가 현재 좀 다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투자하는 사람이나 발행하는 사람의 유인 기제를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은행이 발행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좀 늘리는 것은 비율 규제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주택금융공사가 커버드 본드 발행에 대해서 신용 보강을 좀 하면 발행 금리가 좀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고금리 상황에서 좀 이 발행 금리를 좀 낮춰줘야 그 은행이 발행할 유인이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도 제도 개선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자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연기금이나 보험이 커버드 본드를 인수할 여건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장기 자산 운용 수요가 있는데 현재 커버드 본드의 만기가 5년으로 좀 상대적으로 짧은 상황입니다. 이 만기 구조를 좀 장기화해서 장기 투자자인 보험회사의 투자 유인을 좀 촉진시키는 방안도 생각할 계획이고요. 그밖에 이 보험회사의 그 자본 규제에 있어서의 그 커버드 본드를 보유할 때의 자본 규제에 있어 인센티브를 좀 주는 방안도 제안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석병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이나 순수 고정금리 대출 이 촉진하는 것이 지금 금리가 하락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정책의 스탠스가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우리가 MBS 혹은 커버드 본드 등의 이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소비자의 그 행태 측면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기대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정책적인 노력을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변동금리를 또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석병훈 교수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념은 하겠는데 또 한편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서는 이 스트레스 DSR이나 이런 부분이 석 교수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신 만큼의 큰 부정적인 효과가 있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책을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잘 유의해서 정책을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청중에서는 한 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 잠깐 읽어드리고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발표자들에게 답변할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청중에서는 고정금리 대출을 질적 구성 측면에서 우수한 걸로 보시는 것 같은데 중기적 금리 하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선 변동금리가 차주한테 유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아까 석병훈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데요. 당연히 금리 하락기에는 변동금리가 더 선호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하게 되겠죠. 제가 이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오늘 발표를 보았는데요. 첫 번째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가계부채가 심각한가를 뭘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모두 다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지표가 GDP 대비 가계부채가 얼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부채 사이드인데요. 자산 사이드는 아무도 통계를 잡아보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집값이 되게 높은 편인데 GDP 대비 그러면 그만큼 넷 에셋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은 것인데 왜 부채만 놓고 위험성을 판단하느냐라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가 넘었다, 이 단순한 그 수치만 가지고는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다음 단계로서 이제 DSR로서 차주가 부담 능력이 있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 갚을 능력이 있느냐를 보는 게 바로 이제 DSR인데 그걸로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게 지금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DSR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예외로 받는 게 벌써 아직까지 이제 기존의 대출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75%가 예외가 돼 있고 25%가 이제 적용을 받게 돼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규 대출에 대해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에 이자율이 형성이 될 때 많이 빌리지 마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많이 빌리지 마라, 이런 뜻인데 그것이 적용을 받으려면 저금리 상황에서는 변동금리는 의미가 별로 없게 됩니다. 고정금리일 때 오히려 효과적으로 DSR이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그런 기능이 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나라는 고정금리 대출이 적게 되는 것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두 번째 발표자이신 정희수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주의 입장에서 대출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보다 높습니다. 그 얘기는 이 차주가 위험을 부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대주가,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더 높여서 받습니다. 이 고정금리 대출은. 그러니까 당장 이자율 낮은 걸 선호하게 되다 보면 변동금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고정금리 대출이 정말로 좋은 거냐라고 이제 석병용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이 선진국인 경우에 장기 금리 시장이, 장기 채권 시장이 많이 발달돼 있으면 고정금리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금리가 떨어지면 리파이낸싱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장기 모기지 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수 소장님께서 아마도 커버드 본드 시장을 중심으로 한 뭔가 장기 채권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좀 초점을 두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은행들도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규제만 의존해서 자꾸만 그거에 맞춰서만 하려고 하지,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면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려는 경향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은행의 그런 어떤 대출 형태나 그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없다는 걸 느끼게 됐는데요. 보다 좀 더 은행 자체로도 뭔가 좀 적극적인 어떤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정책 당국에서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기는 하겠죠. 자, 이제 뭐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제 그 발표자 두 분께서 혹시 답변이라는 형식으로 한번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토론자분들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잘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뭐 생각해볼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뭐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DSR 규제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확대되어야 되고 최대한 원칙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원칙이라는 게 어떤 사회적인 그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이 있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다만 이제 고민해 볼 거는 이게 뭐 주거 안정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정책 자금인 같은 것들이 나갈 경우에는 대체로 금리가 시장 금리보다 굉장히 낮은 편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DSR에 대해서 배려가 되어 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로 과거 DSR 기준에 의해서는 못 받았을 건데 이번에 완화를 해줘서 받은 경우인지, 아니면은 그냥 금리가 낮아서 그냥 그 정책적인 아비트라지를 이용하는 차원에서의 접근인지, 사실은 그거는 아직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함께 평가를 해서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원칙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분명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령층 같은 경우도 청년층은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원론적으로 이제 영모기지나 어떤 이런 유동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현실적인 답을 하기에는 사실은 되게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비중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그 적정 가격을 프라이싱을 잘 해줄 수 있는 거, 사실은 그 영모기지 이런 것들 정책기관에서 많이 나가는 걸 텐데 그거에 대한 그 사회적인 부담은 없는가,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아직은 제 생각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고정금리의 그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거는 약간 이제 한쪽 사이드 쪽에서의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고정금리 대출이 대부분 정책자금으로 나가는 거고, 은행의 자발적인,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 만들어낸 고정금리 대출은 거의 없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소비자 선택권에서는 아직은 변동금리에 치중되어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 그 통화 정책 경로가 약화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근데 사실은 고정금리라는 대출의 목적 자체가 변동금리를 좀 덜, 그러니까 그 경기 변동을 좀 덜 받아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금리가 있는 상황에서 고정금리 모기지 때문에 주거 이동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반대로 그러면은 금리가 떨어지면은 주거 이동이 오버리 강화되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한 변동성을 줄이는 거가 이제
우리가 그 고정금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의 단점만을 강조해서 고정금리가 문제라기보다는 좀 양면을 평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되게 고정금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 다양성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현재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조금 전에 그 금리 하락기, 그러니까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 때 고정금리를 가는 게 맞냐라고 아까 플로어에서 질문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거시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 안정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한 30년을 봤을 때 금리가 이제 사이클링 경기 변동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텐데 그 고정금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차주 입장에서 부담하는 이자가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30년 동안 동일한 금액이 나가게 되는 거고 변동금리 저금리 때는 적게 내다가 이자를 고금리 때는 또 많이 내고 이러한 변동성을 조금 더 완화시켜 주는 게 이제 고정금리의 효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길게 봤을 때 장기적 관점을 봤을 때 안정적인 그 이자 상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이 좀 더 이제 비중이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은행 쪽에서 이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아까 저기 금융위 신진창 그 원장님 얘기가 좀 와닿는 것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소비자들은 지금 당장의 시점에서 이 금리 형태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금리 때는 저금리가 장기가 되다 보니까 금리 더 안 올라가겠지. 그러면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하에 변동금리를 선택하게 되고, 자 금리가 올라갔을 때 고금리가 됐을 때 또 사실은 이제 금리 내려가겠지 하니까 또 변동금리를 선택을 하게 되고 항상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항상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행에서도 이제 그런 상품들을 이제 많이 좀 만들게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방금 말씀하신 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이제 고정금리 이제를 하게 되면은 그 금리 변동 리스크를 이제 은행이 다 떠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소비자 선호도가 어쨌든 변동금리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러면은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의 어떤 그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한 그런 이제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혹시 코멘트하실 분 패널 토론자 중에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 더 청중에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커버드 본드 활성화가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메커니즘이 궁금합니다. 소장님께서 다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희 장기 채권 시장이 그렇게 발달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기지 자체가 이제 장기로 이제 대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은 장기 대출에 대해서는 장기 조달로 맞대응을 하자. 이제 그런 조달 운영의 미스매칭을 어쨌든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30년 가까운 모기지가 나갈 때는 커버드 본드로 발행된 조달된 이 자금을 써서 대출을 해주는 이제 그런 형태가 조달 운영 매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커버드 본드 시장이 굉장히 그 가계 부채의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이 커버드 본드 시장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좀 전에 은행 측에서의 뭐 각성 얘기한 거는 좀 감성적으로 들렸는데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저는 미국에서 모기지 대출을 받은 적이 있고요. 30년 전에. 그리고 한국에서는 2번 정도 대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이미 거기에서는 뭐 직접 규제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SR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자체가 모기지 대출을 하면서 저의 모든 그 DSR을 체크를 했었던 것이죠. 물론 뭐 간접 규제가 있었던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개인별로 뭐 어떻게 하라, DSR이 몇 %다 이런 건 없었지만 금융기관 전체로
이 위험 관리를 중앙은행이 아마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장기 모기지 시장 또는 뭐 커버드 본드 시장이 왜 활성화돼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대부분 소비자들이 고정금리 대출을 할 때 지금 현재 변동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는데요. 그 차이가 만약에 장기금리 시장이, 장기 채권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잘 거래가 많다고 그러면 그 차이가 적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주의 입장에서는 할 유인이, 그러니까 너무 높으니까 현재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보다 당장 원하지 않게 되고요. 또 하나는 허라이즌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있다가 또 팔 수도 있는데라고 생각이 들면, 변동금리 낮은 게 지금 당장 목전에 있는 것이니까 3년 있다 팔 생각이 있으면 변동금리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뭐 차주들도 허라이즌이 길어져 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더 경쟁적으로 장기 채권 시장이 활성화되면 그 스프레드가 변동금리와 이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의 스프레드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 섞인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혹시 또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시간은 뭐 4시 20분까지 돼 있었습니다만은 발표가 조금 뭐 컴팩트하게 짧게 이루어졌고 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현안이면서 상당히 또 이 중요한 문제이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그리고 현안으로서 금융에서 아주 중요한 이 가계부채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책 제안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미치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박준성 박사님, 정의수 소장님, 그리고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각계의 전문가, 정책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늦게까지 계속 참여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